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능의 재발명이라는 주제,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 자료를 좀 보면서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지능을 이제 생물학적 틀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고 결국엔 우리 자신과 합쳐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핵심적인 흐름을 오늘 좀 같이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죠.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역시 AI, 인공지능의 시작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 역시 시작은 앨런 투링이더라고요. 1950년에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질문. 네, 그렇죠.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1956년 다트머스 워크숍.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딱 붙었다고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계가 언어도 쓰고 뭐 추상적인 생각도 하고 스스로 발전도 하고 이런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럼 초기에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됐나요? 방향이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크게 보면 두 갈래 길이었어요. 하나는 기호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기호주의요? 네,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가 문제 푸는 방식을 보고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죠. 아, 규칙 기반으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감염병 진단하는 마이신 같은 시스템은 특정 분야에선 꽤 성공했어요. 근데 뭔가 한계가 있었겠네요. 내 한계가 명확했죠. 복잡성 한계라고 하는데 규칙이 조금만 많아져도 경우의 수가 너무 늘어나서 오류가 막 생기는 거예요. 현실 문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맞아요. 상식 같은 걸 다 규칙으로 넣으려던 사이크 프로젝트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럼 다른 한 갈래는 뭐였어요? 자료에 연결주의라고 나오던데. 네, 바로 그 연결주의 접근법이에요. 이건 사람 뇌의 신경망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뇌신경망이요? 네, 규칙을 직접 주는 대신에 데이터를 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노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요. 오,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잠재력은 정말 컸죠. 근데 초기에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퍼셉트론 같은 단층 신경망은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컴퓨팅 파워랑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했거든요. 아, 아이디어는 좋은데 기술이 못 따라줬군요.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행기 스케치처럼. 네, 약간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상황이 확 바뀌잖아요. 자료에서도 딥러닝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요. 네, 맞아요. 바로 딥러닝이죠. 무어의 법칙 덕분에 이제 컴퓨팅 비용이 엄청 싸지면서 예전엔 못했던 다층 신경망, 그러니까 깊은 신경망 구현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딥러닝이군요. 그때 알파고 제로가 인간 기보 하나도 없이 스스로 학습해서 세계 최고수 꺾었을 때 진짜 다들 놀랬잖아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게 단순히 바둑을 잘 두게 된 걸 넘어서 커즈와일이 말하는 지능 재창조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생물학적 진화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죠. 커즈와일은 이걸 우리 뇌의 심피질 구조랑 연결해서 설명하던데요. 정확해요. 심피질이 약 2억 년 전에 포유류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로 패턴을 학습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네, 뭐 유머를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유추 능력 같은 거요. 다윈 이야기처럼. 네, 맞아요. 딥러닝 모델들, 특히 요즘 많이 쓰는 트랜스포머 모델, 뭐 GPT나 팜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심피질의 작동 방식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계층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점점 더 추상적인 특징을 잡아내는 거죠. 와, 그게 수십억, 수조 개의 파란터,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써서 언어의 미묘의 맥락까지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농담의 핵심을 설명하거나 팜, 아니면 아보카도 모양 안락의자 같이 본 적 없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델리2, 심지어 가상 상황을 추론하는 GPT-4 하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게 제로샷 학습 능력이라고요? 배우지 않은 것도 해내는 거. 대단하네요. 네, 정말 놀라운 발전 속도예요. 하지만 아직 인간 수준의 일반 지능, AGI라고 부르는 데는 도달하지 못했죠. 여전히 맥락을 길게 기억하거나 깊이 있는 상식 추론,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건 좀 부족해요. 그렇긴 하죠.
아직은 좀 어색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발전 속도가 계속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1999년에 커즈와일이 2029년에 튜링 테스트 통과할 거다 예측했을 때 솔직히 좀 비웃음도 샀거든요. 아,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했군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오히려 2029년이 너무 보수적인 예측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전문가들 예측 중앙값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하긴 이제 말로 시키면 코딩까지 해주는 AI, 코덱스 알파 코드 또 나왔으니까요. 기술 장벽이 점점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오늘 이렇게 AI가 인간 지능을 어떻게 모방하고 또 넘어서려고 하는지 그 여정을 커즈와일의 시각을 통해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초기 기호주의의 어떤 한계에서 시작해서 뇌의 신피질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딥러닝이 현재의 이런 놀라운 발전까지 이끌었네요. 맞아요. 그 핵심적인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정말 인간처럼 깊이 이해하고 상식을 갖추는 그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만약에 AI가 이 마지막 장벽까지 넘어서 인간 지능을 완전히 구현하고 더 나아가서 커즈와일이 예측한 것처럼 우리 뇌와 직접 연결돼서 지능이 수백만 배 확장되는 그런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면 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그때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